자, 굴절이란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굴절된다는 말은 뭐다? 그냥 간단하게 경로가 꺾인다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빛은 어디에서? 매질의 경계면에서 무엇에 의해서? 매질에 따른 매질마다 빛이 진행하는 속도가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 매질에 따른 미세한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그 빛의 진행이 조금 더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요거에 가장 비슷한 원론적인 설명은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해수욕장이라고 치자고. 응? 여기는 우리 모래사장. 여기는 바다야. 자, 여기가 스타트점이에요. 여기가 골라인입니다. 어떤 경로로 뛰어야 가장 빨리 도착할 것인가? 단, 모래사장에서 뛰는 속도는 물에서 뛰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훨씬. 뭐 2배? 2배까지 잡을까? 어쨌거나 꽤 더 빠르다면 한 2배 정도 빠르다 치자. 어떤 경로를 택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가라는 거야. 어떻게 뛰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 한 2배 정도? 1.7배만 잡을까? 한 루트 3배. 좋다, 루트 3배. 육지에서의 뛰는 스피드가 바닷물에서 뛰는 스피드의 루트 3배. 약 1.713배. 빠르다. 그럼 어떤 경로로 뛰는 게 가장 빨리 골인점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일까라는 거지. 일단 그냥 들이다 직선으로 뛰는 경로. 그냥 직선으로 뛰는 경로. 그 다음에 가장 극단적으로 바닷물을 짧게 뛰는 경로. 그리고 이 둘의 어딘가, 이 두 경로의 사이 어딘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요런 게 있다면 노란색이 가장 빠를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일반적으로. 어느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물이 좀 깊어서. 속도가 파란색. 실제로 근데 노란색을 택해요. 빛은. 왜? 저기가 더 빠르거든.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과학자가 아니라 수학자입니다. 되게 유명하신 양반이 이거를 증명했어요. 여기 우리 책에 나오는 스넬이라는 과학자는 그 규칙성만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딱 저 비율로 가더라. 수학자입니다. 누구게? 페르마예요. 이 양반이 빛의 진행은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택하더라는 걸 증명했고, 이 사람이 이 증명을 하게 만든 규칙성 공식을 스넬 법칙, 혹은 굴절 법칙이라고 하는데,
스넬이 찾아낸 건 무엇이었냐면요. 자, 우리가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면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치자. 아이씨, 왜 빛이 휘냐, 자꾸. 빛이 이렇게 입사했다고 치면 우리는 빛이 닿은 점에서 생기는 수직선을 무슨 선이라 그러죠? 법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중등 과정 파동, 빛과 파동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를 법선이라 그러고 이때 빛의 경로와 법선이 이루는 이쪽 각을 우리는 입사각, 여기를 세타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되느냐? 물의 표면에 왔으니까 반사법칙이라 그래서 똑같은 무슨 각? 세타원으로 일부 반사가 되고 여기 매질 2의 경로에선 원래 이 빛이 그려야 되는 직선 경로는 요각이잖아. 맞지? 이거보다 좀 더 짧은 각. 요쪽 각을 세타2 굴절각이라고 하고 이때의 빛의 속력을 V2 들어오는 걸 V1 나가는 것도 그대로 V1이 된다는 거죠. 반사가 될 때는 같은 매질로 나가니까 속력의 차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겠죠. 대신에 굴절되는 쪽은 속력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규칙성이 지켜지냐면 V2분의 V1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라고 하면 매질에 따른 속력의 비율이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율로 나타나더라라는 규칙성을 보였다는 거죠. 스넬이라는 과학자는 이 규칙성을 찾아냈고 증명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한 게 페르마카. 빛은 그 진행 경로가 어떤 경로를 택한다?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경로를 택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아까 같은 경우 봐봐. 아까 같은 경우 속력비가 몇 대 몇이라 그랬다? 루트 3대 1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된다? 요쪽 각과 요쪽 각에서 그럼 요 법칙에서 어떤 공식이 나올 수 있다? 그대로 적용하자면 바다 속도분의 모래사장 속도가 1분의 루트 3이랬는데 얘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되더라. 예를 들어 우리 사인 60도면 얼마죠? 요각이 예를 들어 60도로 들어가면 여기는 몇 도? 30도로 뛰게 된다는 거죠. 속도가 저렇게 된다면. 혹은 이 각의 비율로 뭐의 비율? 사인 B가 60도와 30도가 나오는 저 각도의 비율로 뛰는 것이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경로라는 것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스넬 법칙 혹은 굴절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봐봐. 여기에 보면 뭐에 따라 변한다 그랬다? 매질에 따라서 그 파동에 뭐가 차이 난다? 속도의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매질에 따른 그 파동, 빛의 속도의 차이를 조사해 봤더니 빛의 경우는 진공이 사실 가장 빨라요. 빛의 진행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 그게 공기와는 일단은 같다고 칩니다. 실제로는 아주 미세하게 공기가 느려요. 근데 요 뒤부터는 확실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 유리, 우리 렌즈, 다이아몬드.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요 앞쪽을 뭐라 부른다? 빛의 속력이 빠른 그런 매질을 빠른 매질. 뒤쪽으로 올수록 빛의 속력이 느리니까 느린 매질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잠깐만 볼까요? 뭘 이야기할 거냐면, 잠깐. 저기 있구나. 요 단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한 매질의 특성을 우리는 굴절률이라고 하는데 얘는 N은 V분의 C입니다. 그 매질의 굴절률은 그 매질 속력분의 광속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보다 커진다? 뭐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무조건 1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왜? C가 뭔데요? C 값이 뭐게? E는 MC 스퀘어 할 때 그 C인데 얘가 이 C 값이 뭐다? 진공에서의 광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매질의 굴절률 N은 그 매질의 빛의 속력분에 진공에서의 광속이니까 당연히 1보다 커지고 따라서 요 개념에서 굴절률을 대입하면 진공의 C가 1일 거 아니야. 맞지? 이쪽으로 올수록 어떻게 된다? C가 점점 증가한다. 즉, 빠른 매질은 굴절률이 작고 느린 매질은 굴절률이 크게 된다. 오케이? 일단 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느린 매질이다? 요걸 같이 세트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느린 매질이다? 빛의 속력이 느리다? 굴절률이 크다. 그러면 요 값을 보면 뭐와 뭐가? 굴절률과 그 빛의 속력은 비례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요 값이 N1분의 N2. 자, 이 경우만 어떻게
상하 교차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죠. 즉, 굴절률이 크다? 굴절각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굴절률이 작다? 그러면 굴절각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물과 진공이지만 물과 유리 다양하게 이제 물질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기 우리 책의 216쪽에 봐봐. 매질에서 빛의 굴절 정도. 똑같이 공기에서 45도로 들어오는데 물에서는 30도, 유리는 28도, 다이아몬드는 19도. 그만큼 다이아몬드는 빠른 매질이다, 느린 매질이다. 각도가 작아졌으니까 느린 매질이다. 각도가 커지면 빠른 매질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저거를 반대로 나가도 저 각도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굴절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들은 물에서 어떻게 된다? 요 뒤에는 지금은 이제 그 예시들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의 옛날 속담들 있잖아요. 얕은 냇가도 깊게 건너라. 왜? 밖에서 잔잔한 계곡물, 웅덩이 이런 거 보면은 안 깊어 보이잖아요. 강물이나. 근데 실제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된다? 큰일 나는 수가 생기죠. 이거 언제 일어나요? 생존 수영한다고 수영장을 저기 시립 수영장 같은데 큰 데 갔다가 애들이 특히 초등학교 때 잼민이들이 아동용 풀장은 나에게 너무 얕다. 나는 어른용 풀장에서 놀겠다고 어른용 풀장을 이렇게 보는데 깊이는 2m 적혀 있는데 밖에서 보니 2m 같진 않아. 자, 내가 키가 158인데 160인데 들어가 보면 한 요쯤 오겠지. 까치발로 들면 충분히 놀 수 있을 거야 하고 은근슬쩍 몸을 담그죠. 그러고는 어떻게 된다? 물의 수심이 코에 다다르고 있는데 아직 물속에 발이 닿으려고 보니까 한참 남은 게 보이죠. 좋댔다. 그지? 이지랄 하는 놈들이 있다 없다? 한 반에 한 놈씩은 꼭 있다. 그지? 본 적 있죠? 꼭 어른용 풀장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용감하게 들어갔다가 어프어프 해가지고 코치한테 끌려 나와서 무릎 꿇고 벌서는 놈들 있죠? 맞아, 아니야? 내가 확인하면 우리 아들내미 반에도 장난꾸러기 한 놈 그랬다가 뒷목 잡혀서 끌려 나왔다던데. 저 새끼 저거 눈피하는 거 보니까 저 새끼였던 것 같은데, 범인이. 자, 일단 요거 빨리 정리하시고요. 렌즈 설명 바로 이어서 들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느린 쪽으로 꺾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빠른 매질, 느린 매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렌즈, 볼록 렌즈에 의한 상. 오목 렌즈 상은 안 나오네요. 오목 렌즈는 물투에서 되나? 작도가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일단 우리가 중등 때 배운 개념을 잠깐 복습하자면요. 자, 우리 중등 때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이 어떻게 된다? 볼록 렌즈는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이 초점에 모이게 된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확대가 되는 똑바른 상.
멀 때는 확대가 된 뒤집힌 상. 매우 멀 때는 축소되어진 뒤집어진 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왜 이런 상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할게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빛이 모이는 자리를, 빛이 나란하게 들어올 때 모이는 자리를 초점이라고 했고, 그 말은 뭐도 된다? 실제 이 렌즈의 초점 거리에서 나란하게 빛이 나가고 있을 때 동일한 렌즈를 동일한 거리에 설치를 했다면 이 빛은 어떻게 해도 된다? 나란하게 방사도 될 수 있겠죠. 즉 빛을 뭐 해주는? 모아주는 렌즈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록 거울에서 상을 잡는다고 하면, 볼록 렌즈에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유리는 공기보다 빠른 매질이었어요? 느린 매질이었어요? 요거부터 대답해 봅시다. 그렇지. 유리는 느린 매질이었죠. 그러면 자 봐봐. 빛이 나란하게 들어가는데 빛이 이 렌즈를 향해서 나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느린 쪽이야? 가운데 쪽이야? 양 사이드야? 더 느린 쪽을 굳이 뽑으라면. 그치? 가운데 유리가 더 두껍기 때문에 가운데가 더 느린 매질이 더 느려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렌즈의 빛이 어떻게 이 쭉 기준선이 이어진다고 할 때 초점이 되는 한 점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위치를 우리는 초점 F, 요 렌즈 정 가운데를 M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때,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같은 렌즈입니다. 여기에 우리 초점 F가 있다면, 당연히 요 M점 반대편에도 뭐가 생긴다?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이제 반대쪽에도 초점이 같이 존재하겠지. 항상 원래 물체를 세워놓고 상을 잡을 때는요, 예를 들어 이 초점 바깥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 물체의 요점이지, 요 끝점. 요 끝점이 가장 기준선이 되는데 색깔마다 각각 다르게 그 선을 그려줄게요. 여기 좀 짧게 그려. 자, 요 점에서 나란하게 들어가는 빛, 렌즈의 중앙을 향해 가는 빛, 그 다음에 렌즈 앞쪽에 초점을 지나가는 빛, 세 가지 중에 보통 두 개를 택하면 돼.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의 선을 택해서 그 교점이 상의 위치가 됩니다. 자, 1번 경로. 기준선에 나란하게 간 빛은 이쪽에서 모이는데 어디를 지난다? 색깔을 좀 다르게 봐요. 기준선에 나란하게 간 빛은 반대쪽
반대쪽의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 경로로 빛의 진행이 돼요. 그러면 3번 경로. 여기서 앞쪽 초점을 지나간 이 빛은 렌즈를 통과해서부터는 왜 올라오냐? 나란하게 빛이 진행돼 가겠지?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렌즈 중앙을 그냥 지나간 이 빛은 그대로 진행해 가요. 그래서 반대쪽에 여기에 한 곳에 초점이 모이면 여기에 상이 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상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에 생기는 게 상인데, 자,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인데요. 렌즈 안쪽에 물체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지. 초점보다 안쪽에 상대방 물체가 존재할 때는. 응? 점선을 역으로 그어줘야 돼요. 자, 3번 선 있죠, 3번 선. 이 경우는 요 점에서 요 끝에 있는 요 직선이 3번 선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2번 선은 그대로 요 점에서 요 점을 잇는 요 직선이 2번 선이 될 거고. 1번 선은 여기가 1번 선이기. 여기서 나란하게 해서 요렇게 간 요 선. 그럼 실제로 요 1번 선의 연장선, 1번 선의 연장선이 아까 여기서 나온 2번 선과 만나는 여기. 여기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얘 렌즈를 좀 충분히 크게 그려줘야 되는 건데. 왜냐면 이쪽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빛과 이 빛이 나온 요 선의 연장선 여기에 상이 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요 단원을 이제 고2 때 배우게 되면 수행평가 정도로 작도가 나올 거예요. 볼록렌즈 작도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개의 선 중에 둘 이상의 선 혹은 둘 이상의 선의 연장선이 교점을 이루게 될 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2번 선과 1번 선이 요쪽에서 교점이 생겼잖아, 결국.
맞지? 원래는 나도 이거 3번 선 잘 안 쓰거든요. 앞쪽 초점 지나는 선은. 나란하게 가서 생기는 곳, 렌즈 중앙 관통하는 선의 교점이 보통 제일 많이 그려지는 포인트인데, 여기는 실제 빛의 경로가 만난 점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뒤집힌 이 상을 사실은 실상이라고 하고요. 실상이 맺히는 곳에 스크린을 걸면 여기에 실제로 그 모습이 찍혀서 비쳐 보입니다. 그런데 요 상은 지금 빛의 진행 경로상의 역방향에 위치하고 있죠. 빛에 만나는 지점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상을 허상이라고. 똑바로 서 있는 허상이라 그래서 정립 허상. 여기는 뒤집혀진 실상이라 그래서 노립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가깝다 멀다의 뜻에서 가깝다라는 것은 거울과 F'의 물체가 있을 때를 말해요. 멀때라는 거는 물체 위치가 F'에서 2F'의 위치에 있을 때야. 렌즈를 기준으로. 매우 멀때라는 거는 물체 위치가 2F'점보다도 더 멀리 있을 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상의 크기나 방향이, 즉 요 둘은 도립 실상이 생기는 위치. 얘는 똑바로 서 있다 그랬잖아. 얘가 정립 허상의 위치가 되고요. 그럼 궁금증이 생기지 않냐? 여기 만약에 물체 위치가 EF-의 물체가 딱 있다면 EF-의 위치에 물체가 있다면 같은 크기로 뒤집어진 상이 생길 거고요. 물체가 만약에 F'에 정확하게 물체가 있다면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행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도 같이 좀 메모해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저기 주위에 초점의 물체가 있는 경우가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물체가 F'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체를 F'의 위치에 딱 갖다 놓잖아? 그러면 1번 선과 2번 선이 평행선이 돼버려요. 교점이 안 생겨. 즉, 물체는 상이 맺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굴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짝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 여기가 실초점 위치 F고, 우리 빛이 진행돼 오는 경로 쪽에 요 거리랑 같은 곳에 F'를 놓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봐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모이는 점이 초점 F고, 그러면 초점 F에 뭐를 둔다면? 광원을 둔다면 그 렌즈를 통해서 나란하게 나가는 빛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요렇게 만드는 게 우리 그거잖아. 헤드라이트. 요새 헤드라이트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광고할 때 보면 이거 렌즈 돌리면은 빛이 쫙 직선으로 나갔다가 확 퍼졌다가 하는 거. 그게 경구 위치랑 요 앞에 볼록 렌즈가 있는데 요거 거리를 조절해서 퍼뜨릴지 모을지 요거 잡아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잠깐 여기까지를 한다고 할 때 219쪽에 1, 2, 3까지만 잠깐 한번 풀어볼래요? 1, 2, 3까지만 풀고 221, 222, 220, 220에 있는 Q1 하고요.
222쪽까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저 뒤에 볼록 렌즈 활용하는 거는 선생님이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와가지고 마저 설명해 줄게요. 자, 결국 우리 218쪽에 이거 설명하고 바로 문제풀이 쭉 이어갈게요. 볼록 렌즈를 쓰이는 곳은 빛을 모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잖아, 그지? 빛을 모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두고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현미경. 그 다음에 넓은 면적에서 들어오는 빛을 모으면 어두운 빛을 밝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망원경. 확대한 화상을 볼 수 있는 게 돋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망원경, 현미경, 돋보기를 분리해놨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차라리 어떻게 나눠 놓는 게 낫다? 망원경 따로, 현미경, 돋보기를 따로. 차이는 이제 돋보기는 렌즈 한 개고 현미경이나 망원경은 렌즈가 여러 개 들어간다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상을 더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일종의 확대경을 눈앞에 쓰는 거야. 우리 그 VR 기기처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앞에 있는 물체를 더 확대해서 볼 수 있겠지. 그냥 둘러쓰고 있는 VR 기계로.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쫙 모아서 스크린에다가 쏴주는 거.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포토 리소그래피라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 회로를 만들 때 우리 메모리 칩 위에 반도체 소자로 뭐 몇 나노 공정, 몇 나노 공정 이런 이야기들이 요새 뭐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기에 보면 주요 반도체 공정의 웨이퍼, 그러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반도체 판 위에 아래 위에 그 감광액, 빛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액을 바른 뒤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감광액 위에 산화막과 감광액 위에다가 레이저로 그 막을 태워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정확한 불순물, 이온을 넣어가지고 배선을 깔고 금을 레이저로 쏴서 금 도선을 연결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는 거예요. 뭐 디테일하게 저 내용이 나올 건 아니니까. 자, 핵심 체크. 첫 번째 굴절, 두 번째는 사인값. 자, 매질에서 매질로 갈 때 속력에 따라서 진행이 변하는 게 굴절. 자, 두 번째 거는 우리 아까 말한 스넬 법칙에 대한 한글 표현이죠.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는 두 매질에서 빛의 속력의 비와 같은 거지. 자, 광선, 그 다음에 3번은 빛을 모으는 기구는 볼록 렌즈. 그래서 광선 추적법은 나란한 광선은 초점을 지나고 초점을 지나면 광축과 나란하게 가고 중심은 직진한다. 여기서 선생님 같은 경우 1번, 3번 두 가지를 교차해서 보통 많이 상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자, 물체가 초점 바깥쪽에 있을 때는 실상, 안쪽에 있을 때는 연장선에 빛이 모여서 허상이 생기고 빛을 이용한 패턴을 새기는 것은 포토리소그래피입니다. 이건 이제 시험 칠 때 일종의 기술 파트로 그냥 단순 암기 답안을 요구하는 거죠. 저거 포토리소그래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라. 이따구 문제 나오는 선생님이 좀 때려 죽여도 됩니다. 개새끼죠. 아이들한테 전공 용어를 외우게 할 필요는 없잖아. 자, 밑에 1번. V1 대 V2는 니은이죠. 왜? 요거 봐봐. V2분의 V1이면 사실 우리 파동에서 속력 공식이 뭐예요? 박겸아. 파동에서 속력 공식. V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V는 자 뒤에 V는 오호이 파동에서 속력 원래 V는
T분의 S니까 주기분의 파장이라서 F 람다였잖아. 혹은 람다 F. 맞지? 그런데 여기서 뭐는 안 변한다 그랬다? F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V2분의 V1은 F 람다 2분의 F 람다 1이니까 F 약분해버리고 나면 람다 2분의 람다 1이잖아. 그리고 얘는 그대로 뭐가 된다? sin R분의 sin I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R분의 I가 아니라 sin R분의 sin I라고 써야 되는 거고, 굴절률 공식을 대입하면 V랑 굴절률은 반비례하니까 얘가 N1분의 N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니은만 맞습니다. 2번은 초점 안쪽에 있으면 허상, 초점 바깥쪽에 있으면 실상이 맺힙니다. 초점 위에서는 상이 안 생기고요. 3번에 OXXO입니다. 자, 렌즈 중심을 지나면 직진한다지. 초점에서 나온 광선은 나란하게 뻗어나가야 되죠. 4번에 기억 디귿입니다.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허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Q1. 밖에서 초점으로 점점 다가오면 상의 크기는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초점 위치가 제일 크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요렇게 상이 커지고 요렇게 상의 크기가 변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체가 그러니까 그림이 애매하게 나왔네. 자, 봐봐. 여기가 지금 초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요렇게 모인다고 할 때 물체 위치를 여기다 놔두잖아. 그러면 상의 위치는 요렇게랑 요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초점은 물체 크기가 무한대로 나와서 상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 보이거든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초점에 가까이 되면 어느 쪽이든지 상은 더 커집니다. 222쪽 지금 풀었냐? 지금 빨리 222쪽 한번 풀어보세요. 렌즈 다음 주가 광전 효과인데 빛의 이중성 광전 효과를 30분에 설명하는 건 간단하게만 할까? 자, 물체가 여기 EF 밖에서 들어온다는 거지. 자, 여기가 아까 말한 매우 멀 때, 요 위치가 멀 때, F 안쪽에 있는 요 위치가 가까울 때에 대한 상의 위치인 거야. 그러면 봐봐. 아까 뭐라 그랬다? 매우 멀 때는 무슨 상이다? 축소된 도립이란 말이 뒤집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허상실상? 실상. 그럼 여기 멀 때는 확대가 된 도립, 실상. 그리고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확대가 된 정립, 똑바로 선, 허상. 자, 요걸 보고 이야기하자면 1의 1번이 여기죠. 거꾸로 선상. EF와 F 사이 여기 말하는 거지. 실상. F에서 0, O 사이는 바로 선 물체가 물체 뒤쪽에 요 뒤쪽에 허상이 섭니다. 나머지 실상은 요쪽에 실상이 생겨요. 오케이? 자, 물체의 상이 생기지 않는 곳은 여기 F 지점 안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
그리고 여기 리을은 허상이니까 실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딕을 리을이 되겠고요. 볼록 렌즈를 이용하면 실제보다 작은 상이 맺힌다. O. 물체의 위치가 마이너스 F일 때는 상이 안 생기니까 X. 광축과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나란한 빛은 F를 통과한다. O. X가 3F일 때는 상의 크기가 같다. X. 상의 크기가 똑같은 점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딱 2F인 지점, 여기가 등배 도립실상이에요. 배율이 똑같게 나오는 곳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O. 마이너스 F에서 0 사이. X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는 실상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대편에 빛이 모여져가지고 상이 찍히겠지. 그래서 X입니다. 오케이? 25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20분 가지고 요 뒤에 있는 광전 효과를 나가는 건 내가 봐도 오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요 시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나갈 것 중에, 화학 반응식 쓰기 전에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 대한 이야기만 한 20분 딱 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 쓰는 것부터 규칙성 쫙 달려버리면 되니까. 시험 대비 들어갈 때. 요 뒤에 짜투리 시간은 그렇게 좀 쓸게요. 알겠지? 왜냐면 내가 볼 때 감각기관은 빨리 해도 되는데 화학 반응의 규칙성을 2시간 만에 달리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조금 뽑아낼게요. 알겠지? 자, 그래서 중3 시험 대비 내용을 살짝 붙일게요. 내가 볼 때 요거 한 7판이면 끝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필기를 좀 합시다. 자, 물리 변화. 맨 처음에 화학 반응의 규칙성 이야기를 할 때 물리 변화, 화학 변화가 나온단 말이야. 자, 물리 변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게 우리 지금 물리학 하고 있는데 물리 시간에 뭐 배우는지 생각해봐.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 힘, 운동, 열이잖아. 결국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물리잖아요. 그럼 물리 변화는 뭐냐? 힘 때문에 생기는 형태의 변화. 그 다음에 열 온도에 의한 형태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물리 변화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분자, 즉 물질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뭐가 변한다?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고 물질의 상태가 변하고 부피가 변합니다. 맞지?
입자 알갱이 자체는 안 변하는데, 물질은 안 변하는데, 모양이나 고액기 상태나 입자 사이의 간격, 거리와 인력이 변해서 상태 변화, 부피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까지 변한다? 밀도의 변화는 나타나요. 부피가 변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보세요. 물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말은 덤으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화 안 합니다. 그래서 질량의 변화도 여기서도 없고요. 분자의 종류, 개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원소의 종류와 원자 개수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물리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고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지? 하지만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의 변화로 모양, 물질의 상태, 부피, 그에 따른 밀도 변화. 상태 변화가 사실은 요 인력 때문에 변하는 게 상태 변화거든.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물리 변화에서 변화하게 된다. 화학 변화는 자, 화학 변화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반응의 종류들에 대해서 고등화학에는 크게 나오지 않아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화학 반응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화학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합의 역반응인 분해가 있겠죠. 전기분해, 열분해, 촉매분해 다 분해입니다. 자, 화합이란 A라는 원소랑 B라는 원소가 만나서 AB라는 화합물을 만드는 거고, 분해란 AB라는 화합물이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로 나뉘어지는 걸 분해라고 해요. 화합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화학도 공부하고 있을 거니까. 화합의 대표적인 예는 연소, 산화반응, 연소, 산소랑 결합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면서 빛과 열을 내놓는 거고. 산화반응도 그냥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 그 외에 각종 결합 반응은 다 화합. 그 역은 분해가 되겠죠. 분해는 열분해. 산화수은 같은 거 가열하면 산소랑 수은으로 분리됩니다. 전기분해. 물에 전해질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급 전류 흘려주면 뭐가 된다?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죠. 염화나트륨 용융시켜가지고 열가해주면 나트륨과 염소가스로 분해됩니다. 전기분해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촉매분해. 과산화수소수에 감자즙, 생간, 동물 피 같은 거 떨구면 뽀글뽀글 거품을 나오잖아. 여러분들 상처 난 곳에다가 과산화수소 바르면 뽀글뽀글 거품을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산화수소가 물이랑 산소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 피에 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촉매에 작용을 한 겁니다. 혹은 그 카탈레이스, 피나 감자즙에 들어있고요. 아니면 보통 이산화 망가니즈가 촉매로 쓰이죠. 그 다음에 치환이라는 게 있어요.
A, B라는 화합물이 C랑 만나면 A랑 C가 결합하거나 혹은 C랑 B가 결합하거나 B가 쫓겨나고 여기는 A가 쫓겨날 수 있겠죠? 요렇게 바뀌는 게 치환, 자리 바꾼다라는 소리예요. 가장 대표적인 치환 반응이 우리 산성 용액에다가 통합과학 했잖아. 산성 용액에다가 금속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나왔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치환 반응. 복분에는 AB라는 수용액이랑 CD라는 수용액을 결합하면 AD가 앙금이 되고 CB가 구경꾼으로 남는 거. 대표적인 복분의 반응은 중화 반응하고요. 앙금 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화학 반응이란 말이야. 공통점은 뭐냐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앞쪽이 뭐다? 반응물, 뒤쪽이 생성물인데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 특히 겉보기 성질이라 그래가지고 색깔이 변하거나 색, 향, 맛 이런 것들이 변하면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앙금, 비포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이죠. 그 다음에 이 반응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큰 에너지 출입이 생겨요. 빛이나 반응열이 있습니다. 상태 변화할 때도 열 출입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게 나요. 반응에 의한 반응열은 훨씬 더 큰 열이 나지. 빛이 나거나. 대표적으로 요거 보통 이 단원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털가루와 황가루를 7대4의 비율로 혼합해서 막자로 잘 곱게 갈아요. 철가루와 황가루를 그 막자를 이용해서 잘 분쇄를 해서 섞으면 누런 색깔의 황가루와 검은 색깔의 색가루가 섞인 그 때 묻은 누런 색깔이 되겠지. 검은티티한 누런색. 이 상태는 혼합물이에요, 화합물이에요? 그 이야기 안 되겠네. 여기에 그래서 혼합물 형성은 다역입니다. 용액, 혼합물은 여기죠. 철가루와 황가루가 단순하게 섞여 있으면 걔네들은 철과 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다?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은 것에 자석을 갖다 대면 철가루가 끌려와서 붙을 거고요. 철가루와 황가루가 섞여 있는 곳에다가 염산을 붓잖아?
그러면 염산과 철가루가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올라와요. 성질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지. 근데 철가루와 황가루를 7대4로 섞은 녀석을 시험관에 놓고 알코올 램프로 살짝만 가열해줘도 철가루와 황가루가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황화철이라는 새로운 물질, FeS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석에 안 붙어요. 아까 철가루는 끌려왔잖아, 혼합물일 때는. 황화철이라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고 나면 자석에 안 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위험한 실험은 여기부터죠. 이 황화철에 염산을 부으면 과학실에 지옥이 펼쳐집니다. 황화철에 염산을 부으면 황화수소라는 기체가 올라옵니다. 살짝 유독성이기도 하고요. 이 기체는 원래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해저 열수구라던가 화산 폭발할 때 올라오는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속칭 과학 교과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란 썩은 내가 난다. 그 냄새를 실제로 과학실에서 8개 모둠이 다 실험을 하던 시대를 겪어온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거의 100배 납니다. 딱 어느 냄새가 나냐면 반에 제일 사고 뭉친 녀석이 우유를 마시다 말고 방학식 날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깜빡 잊고 그냥 집에 간 거야. 여름방학이 한 달가량 지나고 교실에 돌아와서 정체 모를 냄새가 교실 뒤쪽에서 나길래 그 주인 녀석이 사물함 문을 열었을 때 그 우유 썩은 내 있지. 아마 보통 이 냄새를 가장 비슷하게 맡을 확률이 높은 거는 우유를 학교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책가방 안에서 우유가 터져가지고 책이 젖었는데 그 책을 우유 흡수 못 시키고 그대로 말리면 그 책에 젖은 우유 때문에 책에 곰팡이가 쓰면서 썩은 데가 올라오거든요. 그거에 1000배가 나거든. 근데 그 우유 썩은 냄새의 10배가 났습니다. 과학실에서. 선생님 중학교 때 옛날에 실험이 있었거든. 지금도 중학교에 있으니까요. 예, 실험은 안 합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 1층에 뭐가 있었냐면 행정실, 과학실 2개, 교장실, 교감실이 있었단 말이야. 전부 다 1층에서 근무를 못해서 2층으로 다 대피했었습니다. 과학실에서 실험한다고. 내 친구 과학실 유리창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과학실이 1층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그 냄새 나요. 어디 일본이나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필리핀 동남아 이쪽에 특히 화산지대에 있는 곳에 관광하다 보면 화산 체험해가지고 뭐 코스가 있는 것 같던데, 그 화산 가스 올라올 때 그 쾌쾌하고 이상한 꾸릿꾸릿한 그 냄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황화수소기체예요. 그게 코앞에 있는 시험관에서 모락모락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화학 변화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겼으니까 전혀 다른 겉보기 성질이 나오죠. 색깔이 바뀌거나 냄새가 바뀌거나 과학실에 있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단 거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 내가 하는 단 거 농담을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지. 도윤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단 거. 단 거.
단 거. 그 달달한 솜사탕을 좋아하는 토니토니 초파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해적마크도 막 붙어 있잖아, 위에. 단 거. 그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과학실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단 겁니다. 자, 그리고 큰 에너지가 출입해서 빛이 나거나 열이 출입하게 되고, 특히 앙금이나 원래 다 녹아있던 수용액에 앙금이 생겼다는 건 물에 녹지 않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잖아. 기체가 발생하거나 이런 다양한 새로운 물질이 가지는 성질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화학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화학변화는 이런 것들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없냐? 딱 요만큼만 여기에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화학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리변화, 화학변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볼까요? 화학 시간에. 화학 시간에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1번 문제, 2번 문제 아니면 1번 문제일 거야. 뭐가 나올 것 같아? 물리변화, 화학변화에서 나올 만한 거. 객관식 1번과 서술형 1번이 이걸 거예요. 그치. 다양한 변화들을 쭉 적어놓고 거기서 이거는 물리변화, 이거는 화학변화를 이야기하겠죠. 물리변화인 거, 모양 바뀌는 거, 형태 바뀌는 거, 상태 바뀌는 거, 혼합물 만들어지는 거. 화학변화, 여기 설명한 이런 것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서술형 1번은 그럼 뭐겠냐? 물리변화나 화학변화, 특히 화학변화에서 변하는 거랑 변하지 않는 거 구별하기. 서술형 2번, 화학 반응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나오겠다. 그죠? 그지? 이해가 돼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광전효과까지는 나갈 거라 가지고요. 광전효과까지는 물리책 가져오시고 다음 주에 일단 내가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 한 권이 될지 두 권 다가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최대한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미니 시험 범위 문자 확실하게 나머지 한 단원까지 안 하면은 한 권이다. 내가 다음 주에 두 권 안 들고 오면 저 새끼 탓이다. 알았어. 일단 화학 반응의 규칙성은 책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끝.